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모기 때문에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이들이 특히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물려. 그렇죠. 거기다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모기로 인한 병들이 많잖아. 그렇죠.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요.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가장 많이 인간을 죽인 게 모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모기를 막을 수 있는 이색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도대체 어떤 방법이에요? 요게요. 스웨덴과 에티오피아 이들 석학들이 연구를 했어. 과연 모기가 어떤 피를 좋아하느냐.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애들이잖아. 좋아하는 피가 따로 있나 보죠? 그래서요. 사람, 염소, 소, 양, 닭 각종 동물들을 다 풀어놓고서 테스트를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모기가 빨아먹은 피를 역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가 사람 피인지 말의 피인지 소의 피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알고 봤더니 무려 63%가 소, 2위가 사람이네요. 사람이 20%, 염소가 5%, 양이 2.6%, 그런데 닭은 1%.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같은 값이면은 소의 피를 먼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이 사람, 염소, 양, 닭이란 거죠. 즉 닭의 피를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연구진이 왜 닭의 피는 싫어할까 연구를 해봤대. 그런데 털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털. 닭털. 닭털에는요 나프탈렌, 헥사데칸 이런 독특한 악취를 뿜는 4가지 화학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모기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 F킬러 같은 냄새가 나는데 하고서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앞으로 모기 안 물리려면 닭털을 몸에 두르고 있어야 되나? 닭털을 두르면은 덥잖아. 그러면은 더운 게 문제긴 한데 시골 같은 경우는 예전만 해도 계란을 먹기 위해서 또는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들 길렀잖아요. 그렇죠. 그 닭을 기른 분들은 아마 모기를 많이 안 물리셨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방금 이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대요. 11일간 11가구에 집 안에 닭장이나 닭털 뭉댕이를 넣어놓고 생활을 해봤더니 얘네가 있기 전보다 모기가 훨씬 덜 물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패션업계에서도 이걸 주목해가지고 앞으로 여름 옷은 닭털로 만들지 않을까? 그럼 땀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스웨덴 연구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닭의 냄새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이번 연구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특정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냄새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 이거 재밌네요. 말라리아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닭이 의외로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 치킨런이란 그런 애니메이션 있었잖아.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치킨들이 지구를 정복한다. 그리고요 멍청한 사람들을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 놀리면 안 될 것 같아. 어젯밤 꿈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 세계 4대 성인을 패키지로 만든 거네? 그럼 로또 사야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을 콕 집어서 나의 영웅으로 모셔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네 분 모두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런데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부처님은 왕자였잖아.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셨지. 그러고 보니 공자님은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으셨네.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공자님이 평생 구직 활동을 하셨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셨거든. 공자님이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자님도 윗사람을 모셔야 하는 스트레스, 취직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고
거구나. 나랑 공자님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 공자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직장인의 신금을 올리는 미생 버전의 논어라고 할까? 미생 버전의 논어라. 괜찮은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지? 나도 논어에서 뭘 좀 얻어봐야겠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세는 없다 이런 말을 강조했었잖아요. 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조세 부담률이 오히려 높아졌대. 특히나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는 늘었는데 법인세는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요? 이 얘기는요. 한겨레가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은행, 국세청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조세 부담률이 무려 18.5%로 이렇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18.5%라는 게 어떤 의미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한 해 동안 국민들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쳤을 때 네. 18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약 20%를 뜯어갔다. 100%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진짜 지금처럼 계속 높았는가 이걸 따져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점진적으로 상승해가지고요. 19%대까지 올라갔었대요. 이때는 법인세 많이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법인세 등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17.9%까지 떨어졌었대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 뭐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18.5%까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목별로 따져봤을 때예요.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대로 개별 소비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조세 부담률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인 거죠. 다 서민들 중산층 관련 있는 거네. 그렇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근소세와 개소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요. 11.6%, 14.5%. 이거는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9.2에서 12.1%포인트나 높은 셈이래요. 반면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연평균 0.7%, 0.9%씩 감소했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99%들이 내는 세금은 많이 올라갔고 1%가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그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개소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비중이 지난해 초 정부가 단행한 담뱃값 인상.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국민들 속 쓰리겠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거에 대한 성토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써놓으셨네요. 창조경제라고 하더니 세금 창조경제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요. 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년 한 해 만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한시법이었거든요. 언제까지만 하겠다고 해놓고선 이게 뭔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계속 연장해 왔죠.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일단 내년까지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들로부터 혜택을 조금씩 줄여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연소득이 억대, 그러니까 과표 기준으로는 8,800만 원 초과라고 합니다. 억대를 넘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이 낮아진대. 지금은 15%인데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내년 이후로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수년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소액 투자자, 이 소액 투자자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역시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유지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자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네요.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연구개발, 고용 창출 관련 세액 공제를 해주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제 개편안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민심을 살피는 건 좋은데 선거 때 요때만 살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찔끔찔끔 세제 개편을 하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하든 양보를 하든 정부가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마련을 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여름방학 들어서면서 아르바이트 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알바도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급 차이가 생각보다 크대요. 동네마다 다르다. 그렇죠. 일단 올 2분기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요 6,718원, 1분기보다는 약 30원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서울시가 알바천국 한국노동사회연구원과 함께 알바천국에 등록된 채용 공고 39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라고 해요. 서울 지역의 2분기 아르바이트 시급은요 최저임금보다는 688원이 많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192원이 높다고 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지역별 차이가 좀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높은 지역 어딜까요? 강남 아니에요? 보통 강남을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강서구가 1위야. 오. 강서구가 6,954원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2위도 강남 쪽이 아니네요. 마포가 2위라고 해요. 예. 마포는 6,933원, 강남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딜까요? 뭐 이게 지역 비하를 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아무래도 도봉이나 강북구 뭐 이런 데 아닐까요?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일단 가장 낮은 지역은요 중량구래요. 중량구는 6,519원, 그 다음이 도봉구 6,545원, 성북구 6,589원. 그래서 가장 높은 강서구와 중량구의 차이가요 435원이나 되네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공고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편의점이겠죠. 그렇죠. 편의점이 5만 4천여 건으로 1위고요. 그 다음이 음식점도 5만 1천여 건. 두 업종이 10만 건을 넘어가지고요. 전체 공고의 27%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시급이 가장 높은 거. 마사지? 아 너무 이거 자꾸 19금으로 만들려고 그래. 마사지는 여기에 자료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높은 거는 배달이 7,374원으로 가장 높다고 하고요. 전담 배포도 의외로 높네요. 예. 7,145원. 아니 근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야구장 알바를 다니는데 관계자가 이렇게 시킨대요. 누가 물어보면 아무 대답하지 말아라. 네 시급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고척동 갔었잖아요. 근데 파울볼 날라올 때 나는 어디서 이렇게 호루라기 소리가 나나 했더니 그 남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더라고. 파울볼 조심하라. 네, 그분들이 그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부산을 지금 KTX로 가면 빨리 가면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6분 만에 갈 수 있다. 믿어지세요? 아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요? 기차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 탄 기차가 그러게요. 말도 안 돼. 뭐 이 정도면 거의 마술 아니야? 마술? 이거는 SF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 같은데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고 하나요? 이 유니스트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꿈의 열차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하이퍼루프라고. 아하 기억나요. 예, 테슬라, 뭐 구글 이런 쪽 얘기를 할 때 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이퍼루프다.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를 만드는 건데 이 하이퍼루프의 핵심 기술 개발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속 몇 킬로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시속 1200km라고 하는데요. KTX보다 4배가 빠르죠. 아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냐? 이거 뭐 빛이냐? 열차가 이동하는 이 튜브 내부 공기 저항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진공 상태로 만드나 보죠? 거의 진공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1200km라는 속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 하이퍼루프의 핵심 요소 튜브 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시스템
그리고 열차의 추진 기술, 이 두 가지 기술 개발에 나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기술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는요, 이번 프로젝트가 5년간 진행이 되고요, 14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4억 원요? 예. 14억 원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억이 혹시 조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오타가 아닌가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억이. 아니 그러면 이거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감 타는 거 아니에요? 테디베어? 저 이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14억 원만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네요.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봐야죠. 년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51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1. 아, 그런가요? 최근에 저는 스마트폰에 유심이 망가져가지고 네. 이 유심을 교체하러 갔거든요. 네. 근데 8,800원을 또 내래. 아, 유심도 망가지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3년 정도 썼는데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3년 정도 쓰면 이 정도로 망가지냐고 했더니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대요. 간혹이요? 네, 이게 매번 그러는 거 아니고 유심도 어차피 이 칩이기 때문에 이걸 자주 쓰게 되면 이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제가 집에 이 유심 예전에 쓰던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 재활용 안 돼요 했더니 재활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재활용이 안 될까?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 녹색 소비자 연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네요. 뭐냐면 SKT, KT, LG U+ 이런 이통 3사가요. 유심을 자사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대. 그래서 과도한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챙겼냐? 녹색 소비자 연대에 따르면요. 마진을 2년 3개월간 1,173억 이렇게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이야, 유심 팔아서 1,000억을 넘게 챙겼어요? 그러니까요. 허허. 진짜 이렇게 많이 챙겼을까?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유통된 통신 3사의 유심이요. 3,910만 개나 된대요. 휴대폰 개수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심이 비싸잖아.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8,800원이잖아요. 네. 이통 3사가 대략 LTE용은요. 제가 산 것처럼 8,800원에 팔고 있고요. 3G는 6,500원이나 5,5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통신 3사가 가격을 아예 정해놨다는 거야. 이 가격대로만 팔아라. 근데 재미난 것은요. 요즘 알뜰폰 쓰시는 분들도 있죠. 네.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 이것보다 싸게 갈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알뜰폰이 동일한 통신망을 쓰고 있잖아요. SKT나 KT나 LG U+ 망을 빌려서 쓰니까. 근데 알뜰폰 사업자의 LTE용 유심이요 5,500원, 3G는 2,200원, 거의 반값이야. 네. 그래서 녹색연은요 유심을 저렴하게 파는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 3사에서 납품받지 않고 유심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유심을 싸게 파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KT나 SK나 LG에서 일부러 비싸게 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녹색연은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통신 3사가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매하지 않는다면 판매상들이 저렴하게 유심을 구매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막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관행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유심은 전화기를 바꿀 때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요. 마이크로 유심이라고 그러나요? 유심 크기가 작아졌죠. 예전에 큰 유심을 쓰던 사람은 이걸 또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에 쓰던 유심, 집에 남아있는 유심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네. 집에 유심이 한 4-5개는 남아있는데 네. 이거 재활용이 안 돼. 이거 자원 낭비 아니에요? 자원 낭비죠. 경제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밀독서단이란 TV 프로그램에 단원으로 출연 중인 신기주입니다. 본업은 남성지 에스콰이어의 기자이고요.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40대 중년입니다. 4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40대가 되니 더 흔들립니다.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20, 30대에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소위 말하는 40알이 중이죠.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자로서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묶어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빠와 남자 사이에서, 본능과 제도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40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삶의 주제, 남자의 본능과 속성들, 40대가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중년 아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재로 남기 싫은 40대 이야기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네요. 지난주에 이어 폭스바겐 사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 왜냐면요, 우리 국내 자동차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박 PD한테 밑보였잖아. 이런 진상짓을 하는 거 박 PD가 참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요, 아우디 폭스바겐이 곧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소명을 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야, 니네가 왜 서류를 조작했냐? 배기가스를 조작한 게 사실이니?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규모의 회사라면은 내부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팀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두 명이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적지 않은 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요, 갑자기 김앤장과 광장, 이 대형 로펌들이잖아요. 이 김앤장과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아니 지네 법무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아하. 아우디 폭스바겐이 이들 로펌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겠죠? 그거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게 뭐겠어요? 법무팀으로만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없을 것 같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많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인증 취소 예정 모델 수를 줄일 수도 있고, 과태료, 이 과태료의 수준도 역시 낮추면 결국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운이 정말 좋으면 서류 조작, 인증 취소 이런 페널티를 법의 한도 안에서만큼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완벽하대. 너무나 완벽하대. 된통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뜻밖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네요. 즉, 대형 로펌을 끌어들인 두 번째 목적, 청문회 이후의 사태, 바로 행정소송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죠. 이건 또 뭔 의미인가요? 김앤장과 광장이라는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판 그렇죠. 뜨겠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환경부가 건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우리한테 거짓말했네? 몸에 안 좋은 가스 왕창 나오는데 소비자를 기만했어. 주무부처로서 너희를 고소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이에 반해서 아우디 폭스바겐은 아니야, 그거 환경부 너네 오해야. 법적으로는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일반인이 이혼 소송을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아는 분은요, 3년 가까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혼 소송을? 물론 뭐 이제 주고받고 뭐 나누고 이런 게 많은 분인가 보죠. 그죠? 가진 게 많나 보지. 그러겠네. 하물며 국가와 글로벌 기업 간의 소송이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장기전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아우디 폭스바겐은 한국과 행정소송을 했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우디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맞짱을 뜨는 건데 이게 승산이 있나? 승산을 떠나서 결국 그 지발에 도끼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원래 큰 사건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어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법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우디 폭스바겐이 충분히 한국 정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한국 닛산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어. 닛산이? 이겼어. 그래요? 그때 한번 저희가 전해드렸죠. 캐시카이, 닛산의 SUV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발견됐다. 판매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환경부가. 근데 한국 닛산은 아니다. 이건 너네의 오해다. 이러면서 일본 본사에서도 지원을 해줬어. 아하. 야, 맞짱 떠. 우리가 이겨. 근데 정말로 이겨버린 거야. 이거 괜히 기분 나쁜데? 닛산은 일본 회사잖아.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이 소송을 걸었는데 닛산이 이겼네? 그러니까 아니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랑 맞짱 뜬 경우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대한민국 검찰이 닛산 변호사와의 대결에서 졌다는 겁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검사가 대한민국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닛산의 변호사는 법과 숫자를 객관적으로 들먹이면서 대한민국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우디 폭스바겐이 나쁜 놈이 됐어 지금 이미. 그죠? 그렇죠. 나쁜 놈이 됐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나쁜 놈으로 보이지만 숫자와 같은 비인간적인 것들로 판결을 해야 하는 법정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 김앤장, 광장, 유능한 변호사들을 동원을 해서 말장난, 숫자 장난을 현란하게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판사 아무래도 숫자나 이런 현란한 묘기 약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더 궁극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속이고 말장난하고 물론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 아까 이혼 소송도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예. 이것도 소송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그동안에 계속 팔아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앤장이 아니라 김앤장의 할애비가 와도 아우디 폭스바겐이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죠. 그러면 당장 판매 정지, 천문학적인 과태료 대략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만. 과태료가? 제대로 하면. 그러면 이러한 불이익을 얻기보다는 당장 재판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페널티를 받을 때 받더라도 적용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 굳이 이러한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입장에서도 판매 정지, 인증 취소 이러한 큰 칼을 휘두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발언조차도 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션을 하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이 되면 정말 빨라도 2년 아니면 3년, 4년 이렇게 끌 텐데 그동안에는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또는 페널티를 최소화하면서 차를 한국에서 계속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 이건 또 뭔 의미예요? 아우디나 폭스바겐의 차를 산 사람, 이분들이 해골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만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미 이들 차를 산 사람들은 AS가 부실해질 것이다 라고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이 이렇게 2년 3년 길어지면 이 부실의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충분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고차 값이 급락하고 있다. 이 급락 수준이 더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주위의 불편한 시선 더 많이 끌리게 될 거고요. 차를 모는 동안 그 주인조차도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유무형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딜러도 마찬가지예요.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이 대폭 줄고 다른 브랜드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딜러는 사람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장사라는 거는 곧 신뢰 아닙니까? 신뢰. 근데 아우디 폭스바겐 딜러드는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차를 팔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구축했던 신뢰와 단골 이거 다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 손해가 무지막지하겠네요. 아우디 폭스바겐이 소송에 지더라도 그때 가서 불이익을 당하나 지금 바로 꼬리를 내려서 당장 불이익을 당하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 닛산처럼 대반전을 이룰 경우에 불이익 따위는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봐도 그렇고 저쪽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 정부랑 맞짱 뜨는 게 합리적인데?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박 PD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기에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게 있죠. 한국 소비자의 가치 판단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바로 받아들여서 리콜, 환불 이러한 납득할 만한 보상 조치를 한다면 이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설사 승소를 한다 해도 고객이 내리는 가치 판단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든 이기든 지든. 그렇죠. 폭스바겐의 6월 판매량이 1834대예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더니 60%가 빠졌어. 아, 즉 소비자의 가치 판단은 지금 생각하는 폭스바겐 아우디는 딱 60%가 빠지는 정도, 반타작이 넘어섰죠? 60%면?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러한 말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폭스바겐이 독일 애들이잖아. 예. 이 한국 속담을 몰라서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독일 사실 잘하잖아. 맨날 유태인들 무덤 가서 무릎 꿇고 그죠? 아이들에게도 교육하고 그런 독일 폭스바겐이란 회사에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또 한 가지 준비하셨다면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메인 섹션이 끝나고 나서 휴가철에 자동차 잘 이용하는 법을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레이노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자기 친구분이 해외에 있는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레이노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었다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그분 누구실까? 너무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 아유, 우리 두PD 그리고 경제브리핑 청취자분들 덕이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정보를 더 좀 알려주고 싶다. 그 요청이 왔어요. 어떤 정보죠? 이제 썬팅을 하면은 어둡잖아. 그렇죠. 선글라스를 낀 거와 같은 어두움이 쫙 깔리죠. 그래서 간혹 이게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밤이라서 낮에는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서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뭐 그럴 수 있죠. 일반 필름은 햇볕이 내려 찔 때 이 빛이 번져서요 뿌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어두운 날에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눈도 금방 피곤해지고 운전할 때도 어려움을 겪겠죠. 아니, 근데 저는 좀 둔감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필름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썬팅 필름 제작 기술력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고 합니다. 레이노 같은 경우는요 자체 개발 기술이 있대. 이 자체 개발 기술로 기존 썬팅 필름보다 훨씬 잘 보인다는 겁니다. 빛도 잘 막아주고 열도 잘 막아줌에도 더 잘 보인다는 거야. 레이노 썬팅 필름이 이런 장점이 있군요. 저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트라제 10년 타셨으니까 새 차로 바꾸면서 한번 같이 하세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저희가 어제 공항놀이가 뜨고 있다 이 얘기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공항놀이와 비슷한 게 또 있대. 혹시 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홈트죠? 예, 홈트족이 이것도 약자인데 홈 트레이닝족, 한마디로 집에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홈트족이라고 한대요. 아니 근데 왜 집에서 운동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 너무 비싸잖아. 네. 헬스장 한 번 다니려면 한 달에 최소한 10만 원 이상을 들여야 되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헬스장 다닐 돈도 없다. 게다가 시간도 없다.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홈트족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헬스장이 민원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10만 원인데 석 달 해서 선불을 내면은 어느 순간 폐업을 해버리고 주인이 안 보여. 그럼 돈 떼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홈트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네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진짜 멋진 근육, 멋진 몸매 만들었다. 이거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네.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는 해시태그에 붙여가지고 홈트, 운동 스타그램, 운동하는 여자 뭐 이런 것들이 붙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 몸짱인 분들이 나와서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홈트족들이 늘어나면서 홈 트레이닝 용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제가 지마켓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올 상반기 동안 집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 대표적인 게 요가할 때 자세 교정 등에 쓰는 요가 블록 있죠. 그리고 필라테스 도구인 토닝볼 뭐 이런 것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2%, 207% 이렇게 많이 팔렸대요. 또 재미난 것은 승마 운동기구 아세요? 저는 그거 종종 이용해요. 집에 있어요? 백화점 가서 그냥 공짜로 쓰는 거죠. 뭐.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는 이게 눈치 보이잖아. 아예 집에 승마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46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층간소음 한번 전해드렸었잖아. 그렇죠. 이 홈트독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 더 불거지는 게 아닐까? 매트를 좋은 걸 깔아야죠. 이게 매트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 조금만 뛰어도 밑에서 쾅쾅쾅 칠 거야. 네. 그만 좀 뛰어. 그러면 복수 스피커로 복수해야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